네, 백나리의 이슈 저격 본격적인 키워드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문재인, 안철수의 이별 연습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베스트셀러 책 제목인데요.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화성에서 온 문재인, 금성에서 온 안철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안과 역제안으로 핑퐁 게임을 하는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빗댄 표현인데요. 이번엔 안 전 대표가 문 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서로 지긋지긋하다면서 깊은 감정의 골을 드러내서 여의도 정가에서는 두 사람이 결별의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혁신 전당대회를 거부한 12월 3일 결정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다시 당선되신다면 저는 깨끗이 승복하고 문재인 대표를 적극 도울 것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에게 전당대회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대는 분열과 대결이라며 거부한 문 대표에게 대결을 피한다고 리더십이 온전히 서지는 못한다고 반박한 겁니다.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전대에 다시 나가는 게 왜 어렵냐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할 생각이 없다면 분명히 얘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탈당을 거론한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탈당을 감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저와 함께 우리 당을 바꿔갈 생각이 없다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어떤 제안도 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묻지도 않을 것입니다. 문 대표는 일단 즉답을 피했습니다. 혁신정당 개최 요구 다시 안철수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문 대표가 이미 전대 요구를 한 차례 거부한 데다 안 전 대표의 혁신안을 받아들인 터라 지금으로선 수용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문 대표와 안 전 대표가 각자 마이웨이를 택할 공산이 한층 커진 상황. 극한으로 치닫는 야당의 내홍, 치열한 핑퐁 게임의 끝이 과연 어떻게 결론 날지 극적 반전이 시도될 것인지 정치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희입니다. 데자뷰. 요즘 벌어지고 있는 두 사람의 치킨 게임과 2012년 대선 당시 상황을 오버랩하면 딱 들어맞는 표현입니다. 당시 두 사람은 후보 등록 직전까지 단일화 룰을 두고 아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벌였죠. 안 전 대표가 결국 사퇴하긴 했지만 아름다운 단일화에는 실패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문재인 후보 쪽이 안철수 양보론을 퍼뜨리고 조직적으로 새몰이를 한다면서 협상을 중단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에 안철수 후보의 말 들어보시죠.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단일화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문재인 후보가 대신 사과를 하긴 했지만 단일화 협상 내내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결국 대선에서 문 후보가 패배하면서 양쪽의 앙금으로 아주 진하게 남았습니다. 이후에도 불편한 동거를 계속해오다가 지난 9월에 문 대표 체제에서 마련된 혁신안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의 혁신은 실패한 것입니다. 당의 일대 변화와 쇄신을 가져올 수 있는 정풍운동이나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야당 가로 세우기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중요한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 우리 그 혁신이 국민들 기대만큼 되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만 하실 것이 아니라 혁신의 벽돌이라도 하나씩 놓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들 해주신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두 사람의 해법도 전혀 달랐습니다. 서로의 제안에 등을 돌리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문안박 연대만으로는 우리 당의 활로를 여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혁신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국민들은 우리 당의 상황에 진저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해법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제안은 협력하자는 건데 전대는 대결하자는 것입니다. 전대는 너냐 나냐
한 명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안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열어서 지도부를 다시 뽑자 이렇게 재차 요구했지만 이미 한 차례 거부했던 문 대표가 마음을 바꿔서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안 전 대표에게 남은 선택지가 이제 탈당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문 대표는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고정희 시인의 시를 올렸습니다.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디든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이런 내용입니다. 마이웨이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같은데 결국 두 사람은 결별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당명의 정착입니다. 지난달에 일본의 집권여당 자민당이 창당 60도를 자축했습니다.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고 나서 자민당이라는 이름 하나로 우직하게 60년을 밀고 온 겁니다. 입에 익을만 하면 당명 바꾸기가 예사인 우리 정치 문화에서 60년은 참 길게 느껴지는 시간인데요. 선거 때면 도지는 당명 개정 바람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간판을 바꿔달기 위해서 분주하다고 하는데요. 황인성 아나운서가 새정치연합의 당명 개정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황 아나운서, 오늘부터 당명 공모가 시작이 된다고요? 네, 새정치연합은 오늘부터 일주일간 당명을 공모합니다. 당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 의견을 받는데요. 전문가 심사를 통해서 후보작을 선정하고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서 최종 당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는 그 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계기로 당명 개정에 착수하게 된 거죠? 네, 지난달에 이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당명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보시면요, 당내에서 당명에 대해 한 번이라도 조사해봤다면 여태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7글자인데 읽기 불편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이후에 당에서 대의원 여론조사를 거쳐서 당명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사실 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명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었죠. 당 지도부가 공식석상에서 새천년민주연합 뭐 이런 식으로 잘못 부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명은 작년에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민주당과 통합하면서 탄생했습니다. 무려 7글자나 돼서 일반인 중에 정확하게 알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야당의 정통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지난 1월에 당명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양해를 해준다면 우리 당 당명을 새정치민주당 일 정도로 이렇게 바꾸면 저는 합당의 정신도 좀 살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당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가 총선을 앞두고 쇄신의 측면에서 실제로 당명 개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새정치연합 당명 개정 소식에 또 바꾼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주류 세력 교체와 선거 앞두고 이뤄지는 이합집산으로 그동안 당명이 너무 자주 바뀌었기 때문일 텐데요. 이준석 기자의 리포트로 한국 정치사에 등장했다가 얼마 안 돼서 사라져버린 당명들의 신세 짚어봅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잦은 당명 바꾸기는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주류 세력 교체가 대체로 계기가 됐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공화당에서 전두환 정권의 민정당으로, 그리고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과 김영삼 정권의 신한국당, 당시 이회창 총재가 주도한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통령 중심의 새누리당까지 정권마다 당 간판은 달랐습니다. 한술 더 떠 야권이 내걸었던 수많은 당명들은 이합집산의 역사를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2000년 이후에만 무려 8번, 김대중 정권에서 새천년 민주당으로 바꾼 이후에도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당, 민주통합당의 이른바 도로민주당까지
그만큼 지지 기반이 취약하면서도 동시에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일시적이나마 새로운 이미지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당명 개정은 선거철의 매력적인 카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변화 없는 포장 바꾸기는 유권자들에게 정치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 문화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이준서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수많은 정당이 창당할 때마다 100년간은 정당 만들겠다 이런 호언장담을 하곤 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현실 정치에서는 1, 2년을 버티기도 어려운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장미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향기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보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파한 명언인데요. 당명 개정에 앞서서 새정치연합은 내실을 다지는 일을 선행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네, 지금 대구에서 한무선 기자가 전해준 것처럼 오늘부터 장장 닷새간이나 국민참여재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양측이 유무죄를 주장하면서 첨예하게 다투는 쟁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증거가 충분한가? 이게 문제입니다. 검찰은 박할머니 집 주변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그리고 박할머니 옷을 비롯해서 21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박할머니가 살충제를 구입한 경로나 사이다에 살충제를 투입한 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그래서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범행 동기입니다. 검찰은 박할머니가 사건 전날에 동네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다가 크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에 따라서 이게 범행의 동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화투를 치다가 싸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살해 동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정도 쟁점이 더 있는데 황인성 아나운서 어떤 건가요? 네, 세 번째는 허위 진술 여부입니다. 네, 검찰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와 통합 심리 분석에서 박할머니의 허위 진술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고령의 노인인데다 이 사건의 충격으로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네 번째, 사건 직후 박할머니의 행동입니다. 검찰은 박할머니가 55분간 구호 활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의심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박할머니가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냥 기다렸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닷새간 이런 쟁점들을 놓고서 배심원단이 신중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한 마을을 발칵 뒤집어놨던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사건의 진실이 가려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 송년회의 복병, 통풍입니다. 통풍 앓고 계신 분들, 그리고 주변에 통풍 환자 있으신 분들 눈여겨보셔야 할 키워드입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은 알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아픔의 공포를 가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송년회 시즌이라서 술 약속 많으실 텐데 특히 중년 남성들 기분 내키신다고 그것도 고기 안주에 포금하시면 통풍의 습격을 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엑스레이로 찍은 통풍 환자의 손과 발, 곳곳이 심하게 부어 있습니다. 몸 안에 쌓인 요산이 염증을 일으킨 겁니다. 통풍은 요산이 지나치게 많아져 생기는데 요산을 많이 함유한 음식을 먹어 발생합니다. 요산이 많은 육류, 혈중 요산의 합성을 증가시키는 알코올이 통풍의 주범. 술자리가 잦은 연말에 걸리기 쉽습니다. 요즘 연말 들어서 보통 한 소주 한 두세 병 정도는 그냥 먹게 돼서. 통풍은 회식이 많은 중장년층 남성에게 빈발했습니다. 지난해 통풍 환자 중 남성은 28만 9천여 명으로 여성보다 1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 남성은 여성보다 21배 넘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는 약물로 이뤄지는데 경과가 좋은 편입니다. 문제는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좋아지면 환자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는 데 있습니다. 자칫 관절 기형을 부르게 됩니다. 통풍은 어떻게 보면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이기 때문에 임의로 약을 끊거나 중간에 생활 습관 교정을 게을리 하신다거나 하면 분명히 재발을 하게 됩니다.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몸의 여러 관절의 변형이나 또 관절염 이런 게 나중에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여성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유산이 잘 배출되지만 남성은 그렇지 않은 만큼 끝까지 치료해야 관절뿐 아니라 콩팥 합병증도 막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많았던 한 해를 정리하면서 동료들과 그리고 지인들과 막년에 한 번씩 안 하실 수는 없으실 텐데요. 특히 중년 남성분들 방심하셨다가는 통풍으로 고생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